요즘 미국의 트럭에는 ELD라는 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로깅 디바이스의 약자인데요.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라서 국내 육상 물류의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 육상 물류 대부분을 대형 트럭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까 트럭 운전사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운전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졸음 운전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 졸음 운전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한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 ELD를 각 트럭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제 시행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기대했던 대로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차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거리가 어중간하면 트럭 기사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요. 결국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물류의 캐파 자체가 7에서 14% 정도 줄어들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럭 기사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트럭 기사들이 직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대신 안전해졌을까요? 천만에요. ELD 시행 후 1년간 트럭 교통사고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어요. 그리고 과속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그마치 1년 만에 31%나 증가를 했어요. 트럭 기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하루를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자연히 과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unsafe driving, 기타 여러 가지 위반도 1년 만에 33.3%나 증가합니다. 결국 트럭 운전사 본인들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 모두에게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거예요. 졸음운전이 문제라는 건 당연히 모두가 다 알죠. 근데 그걸 규제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는커녕 모두가 손해만 보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 버스 파업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의 논리적 배경은 이런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갖자. 야근을 줄여서 삶을 즐길 여유를 갖자. 야근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문화생활을 즐기자. 그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대부분 그걸 만들어낸 멍청한 공무꾼들이나 뭔가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죠. 그리고 사실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의 진짜 목적은 잡쉐어링이었어요. 사람들을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면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채용이 일어날 거다라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들어도 그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그런 유치한 논리가 배경이에요. 결과가 어떤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현황판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잡쉐어링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있던 잡도 풍비박산이 났죠. 거기에다가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마치 미국의 ELD처럼 버스 기사가 장기간 운전을 하면 졸음운전을 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내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장거리 버스에서 일어나지 시내버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시내버스의 총 운행시간을 고려하면 자가용의 졸음운전 사고와 비교해도 극히 드문 케이스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결국 답부터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파업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일어났을까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은 작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버스가 예외 업계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 업계가 예외에서 빠지고 500인 이상 버스 회사는 올해 7월부터 그리고 그 이하 버스 회사는 내년 초부터 이 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제가 적용되면 가장 먼저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엄청난 폭으로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기사의 임금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비율이죠. 그런데 이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추산되기로는 버스 기사마다 월 7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여러분들 수입에서 갑자기 매달 1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갖기
낳게 됐어. 쉬고 문화생활도 즐길 거야.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거야. 이러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정치인들이 뭘 생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안 벌어보고 생계를 책임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앉은 거예요. 이걸 규제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길 것이다. 잡쉐어링이 돼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 기사들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당연한 얘기죠.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관리 비용도 늘고 모든 게 안 좋아졌어요.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전혀 없죠.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일부 노선을 줄이고 운행 시간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급기야 파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파업이라는 행동이 잘한 거다 못한 거다를 떠나서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하기 시작해요. 바로 남 탓이죠. 사실 이 파업은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는 관계가 없고 환승 할인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환승 할인은 이명박 씨 때 생긴 겁니다. 왜 이명박 씨라고 불렀냐면 반전이 있어서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가 아니고 이명박 서울시장 때 일어난 일입니다. 좀 있으면 20년이 돼요. 이걸 탓하고 있는 거예요. 15년쯤 전에 환승 할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2019년에 버스 파업이 일어났다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남 탓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이 한심한 규제 때문에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실제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다행히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일어날 예정이던 버스 파업은 파업 시작 직전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정상 운행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떤 건지 볼까요? 서울시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3.6% 인상하고 정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임금을 20% 올려주겠다고 합의를 했고요. 부산은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3.9% 인상합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좌석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준공영제는 버스 기사가 손해를 보면 정부가 그걸 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공영화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공영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임금을 4% 인상합니다. 사실상 전국에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임금 인상은 당연히 공짜가 아니죠. 인천시는 준공영제 예산이 올해에만 170억 원, 향후 3년간 440억 원 증가될 예정이고요. 정부도 500인 이상 버스 회사의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요. 그리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돈은 누가 내나요? 시민들이 내는 겁니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이 뿌리부터 붕괴하니까 거기에 세금을 때려 박아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준공영제 도입에만 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예정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ELD처럼 승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누가 박원순 아니랄까봐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얼른 이런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이미 인력도 추가 채용했고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왔다. 요금 인상 계획이 없고 요금 인상 요인도 없다. 정말로 추잡한 개소리죠. 결국 이 돈은 누가 냈습니까? 시민들이 냈어요.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주는 재정 지원금은 2016년에 2,777억 원, 2017년에 2,932억 원, 2018년에는 5,400억 원이 넘어갔어요.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인상 요인이 없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시켜놓고는 안 보이는 곳에 잘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국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이 대가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 봐야 세상이 나아지지 않죠. 오히려 반드시 역효과가 나요. 왜? 시장을 거스르니까. 이런 논리로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개선할 수 있으면 그냥 국민행복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강제로 행복하게 만들면 다 행복해져요. 모든 국민은 행복해야만 한다. 행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안 되잖아요. 그냥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쟤네들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모든 요소를 다 통제해주고 정해줘야 된다고 굳게 믿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가 아직도 추가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지속되는 한 상황은 끊임없이 악화될 뿐이죠. 저 사람들은 언제쯤 깨달을까요? 자기 바램, 자기 염원을 담아서 법을 만든다고 세상이 그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평생 버스 탈 일이 없는 정치꾼들, 공무꾼들이 아니라 우리들, 국민들이겠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